왕은 틀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왕의 말은 법이었고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내려온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한 정치 제도가 아니라 프랑스라는 거대한 질서 전체를 붙잡고 있는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금이 조금 늘었군. 전쟁 때문이겠지. 궁정은 원래 그런 곳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왜 부담은 항상 같은 사람에게만 집중되는가? 왜 왕과 귀족은 거의 그대로인데 평민만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불평이었고 다음에는 의심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질서 자체를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지만 그 내부는 이미 재정적으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연이은 전쟁, 미국 독립전쟁 지원, 궁정의 과도한 지출, 국가는 빚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 부담은 구조적으로 평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세는 사실상 평민에게 몰려 있었고 귀족과 성직자는 다양한 특권과 면제를 통해 부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두 개의 세계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규칙을 적용받는 사람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겹칩니다. 식량 가격 상승입니다. 기후 이상과 흉작으로 인해 밀 생산이 줄어들면서 빵 가격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이 변화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존 위기로 번집니다. 그리고 이 위기 위로 전혀 다른 종류의 변화가 들어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18세기 유럽 전역에서는 계몽 사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성, 자유, 평등. 이 개념들은 처음에는 철학적 논쟁이었지만 프랑스에서는 곧 정치적 언어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장자크 루소가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말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당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권력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나온다는 생각. 이 생각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왕은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권력이 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속도는 빠릅니다. 책, 살롱, 카페, 인쇄물, 생각은 도시를 따라 이동하며 사람들 사이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왕실은 이 변화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루이 16세는 무능한 폭군이라기보다 구조를 바꾸기에는 이미 늦은 통치자에 가까웠습니다. 국가 재정은 붕괴 직전이었고 개혁 없이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재정 개혁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귀족 계층의 강한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합니다. 결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하나입니다. 세금 개편. 하지만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평민뿐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사회적 긴장을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1789년 왕은 마지막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삼부의 소집. 프랑스 삼부의 소집. 1789년 성직자, 귀족, 평민이 함께 모여 국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정치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완전히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한 공간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투표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신분별 투표를 원했고 평민은 인원수 기준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논의는 길어졌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3부에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제3신분 대표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따로 모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들이 선언한 것이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1789년. 그들은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이 순간 프랑스 내부에는 두 개의 권력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왕의 권력, 그리고 국민의 권력.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긴장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파리에서는 군대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퍼지고 왕이 국민의회를 해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확산됩니다. 불안은 곧 행동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스티유 감옥, 파리의 요새 감옥.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요새이자 화약과 무기가 보관된 장소였습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를 향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협상과 요구였습니다. 무기를 넘겨라. 군대를 철수시켜라. 하지만 긴장은 빠르게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변합니다. 총성이 울리고 군중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바스티유는 함락됩니다. 이 사건은 군사적으로는 작은 충돌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왕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벽은 무너졌지만 진짜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 프랑스는 이전과 같은 국가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왕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진 순간 권력은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무도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